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연구원 역사학자 김용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정책들만 쏙쏙 뽑아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또 제가 또 야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정사는 우리 심쌤이 맡아주시고 저는 묻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제2의 장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SF나 소설에 나오던 이야기가 이제 진짜 현실이 됐다. 뭐 이제 무인 공격기라든지 드론 장갑차.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봤던 그게 실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무기의 시대, 싸움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 기술력이란 것이 물론 뭐 이 실생활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맛있게 데우는 거 아니에요? 이 퍼시 스펜서라는 그 레이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초콜릿 사탕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꾸 녹는 거예요. 이 온도가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와 이 지금 초콜릿이 녹는 거와 무슨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라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갖다 놔봤어요. 팍팍팍 팝콘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수분 입자를 증폭시키는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개발됐다고. 그러니까 레이더도 나왔고 더불어서 전자레인지도 나왔고. 그렇죠. 그만큼 생활도 바뀌게 되고. 맞습니다. 야, 결국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100년 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또 첨단 무기였던 최전선을 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케이블빵. 그렇죠.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뜨거우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역사가 또 길고 그 긴 과정 동안 뜨거웠던 때가 또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고대사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 이야기인데 당대 최고의 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군사 강국 바로 고려입니다. 조금 속상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고대 사회고 워낙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좀 많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고구려가 이제 결국 멸망을 하니까 더더더 좀 기록이 부족하긴 한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존재했었어. 이걸 알리는 어떤 그런 이 고분 벽화가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철기병. 이미 고대 사회 때 말을 타고 다 철로 무장한 기병단이 있었다는 거.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제 기갑사단이죠. 그렇죠. 네. 야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신도 있고 또 철제 수레를 만드는 제린 신도 있는 걸 봐가지고 거의 뭐 이거 철을 만드는 이 제철 기술은 거의 신격화가 된 수준이 아니었나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집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히타이트 문명이 히타이트 제국이 주변에 있던 이집트고 뭐고 다 박살낸 이유가 히타이트가 인류 최초로 철을 만들었잖아요. 흥분하지 마세요. 저 아이언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섞여버렸어요. 고구려가 700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구려 혼자 700년을 갔으면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수나라 당나라. 그렇죠. 이런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제 700년을 싸웠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고구려 동천왕 때 5,000명의 기마부대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AD 3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80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5천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철기병에 싸웠다는 얘기인데 이걸 또 숫자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철기병 1인당 말 갑옷까지 같이 네. 포함해서 한 70kg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의 무사와 말이 철로 무장하는데 한 70kg 정도의 덩어리의 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방금 우리 또 심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요녕성에 이제 무순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 거기 이제 고이산성이라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이 고구려의 서쪽 변방 최전방이거든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 고이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고구려의 서쪽 최전방이기도 하지만 이 고이산성을 발굴해 보니까 수많은 철기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고구려 철기 산업의 또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눈독을 들인 거죠. 이제 고구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에서도 치고 나갔고 또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은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고 관리했다 뭐 이런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알아봤던 거죠. 지금 우리가 철기로 무장하고 철기로 강력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무장을 하면 주변 국가들을 누르면서 강력한 국가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해안이 있었던 정책이 고구려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고려 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려 시대 하면은 북방 이민족과 왜구의 출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고려 시대가 이제 중국의 송나라가 또 힘이 약하고 하니까 그렇죠. 북방 이민족의 전성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방 자원은 이제 주로 북방 민족들을 상대하는 데 이제 집중이 돼 있고 막아야 되니까. 주로 이제 육군 위주로 딱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하게 남쪽에서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구가 왜 그때 갑자기 출몰을 하게 됐냐? 물론 왜구는 역사적으로 예전에도 있었죠. 언제나 언제나. 근데 이때가 이제 이른바 일본의 그 이 남북조 시대.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가자 고려로 거기서 약탈하자. 실제로 이제 외구의 약탈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체를 이제 아우르게 되고 심지어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수도 개경을 막 포위 공격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전체적으로 세금이 개경을 와야 되잖아요. 와야죠. 근데 이 약탈이 되게 심하니까 조은선이라고 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관료들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까지도 생겼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북방 민족을 좀 상대하다 보니까 육군이 강하니까 그렇죠. 육군을 한번 상대해보자. 육지에 싸워서 왜구를 물리쳐보자 했는데 문제는 북방 민족은 쳐내려올 때 10마일이든 5마일이든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쳐들어오는데 이쪽 왜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산 타고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쪽 뭐 남해안으로 올 수 있고 서해안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제 육군으로 대응하는 정책도 안 되는 거고. 네. 때는 국민왕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 이 수군들을 훈련시키면 제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국민왕이 저렇게 초야에 묻혀있던 이희도 저렇게 대책을 내놓는데 나머지는 뭐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도 있습니다라고 등장한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정지장군. 유명한 분인데. 정지장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이성계와 최영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동급이었는데 사실 그 두 분 때문에 많이 가려지죠. 가려진 장군이에요. 이 정지장군이 수군을 훈련시켜가지고 수많은 해전에서 왜구들을 무찔렀죠. 이쯤 되면 이제 한 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누구요? 대한민국 화력 덕후의 시조새. 화약의 아버지.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최무선. 네, 최무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화약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막았어요. 근데 우리 최무선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사실 개인적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문제를 풀려는 여러 노하우들을 갖게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염초장을 만납니다. 염초장.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구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봐 좀 그거 좀 내놔 봐봐 좀. 처음부터 그런 내놓겠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우연히 만난 척하게 되고 어이구. 다음에 니하오. 식사도 좀 같이 하고 네.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기술들을 이제 빼오고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화약 제조법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고려 정부도 이제 화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화통도감이란 거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화기를 실을 수 있는 전함 건조, 개량 사업까지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최무선 선생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무려 18종이 넘는 다양한 화기를 개발했다고 하죠. 오,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무기도 그렇죠. 실제로 왜구가 이 당시에 병선 무려 500여 척을 어이구야. 그 유명한 진포에 진포.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적의 어떤 적진의 약점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때 이제 결국은 화포를 이용해서 적군과 싸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했던 사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아, 수군이 중요하구나. 순서로 따지게 되면 고려 말에 여튼 기초가 놓여지게 된 거죠. 최무선 선생님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시간은 많이 흐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또 한 번의 굉장히 중요한 수전이 있었던 그 시간에 조선의 화약 기술과 어떤 조선의 대포 기술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게 1413년 2월 달에 태종이 향차 도중 현 임진나루인 임진도를 지나다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남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사 기록을 보면은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다. 그렇죠. 조선 전기 때 체계적인 준비와 훈련을 했던 것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적극 활용을 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화포 개발에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최무선 선생님의 아들 최해산 선생님을 또 등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화약과 화기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화약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화통군이라는 군사가 무려 10,000명이 넘게 운영됐다고 해요. 명이나? 네. 이제 태종 이방원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그 화약 그 퀄리티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고 하죠.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주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화장실 밑바닥, 오래된 구들장 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똑똑똑똑 아, 화장실 저 흙 좀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모았대요. 그래봤자 이만큼 흙더미를 가져와도 밥그릇 한 그릇 정도야. 아, 양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구나. 그렇죠.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나서 터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592년 4월 14일 일본이 부산을 상륙하고 네. 이때부터 되게 다 알고 있지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거침없이 서울을 또 뛰어갔죠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배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겠다. 1543년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큐슈 남쪽에 있는 종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표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큐슈 종자도 영주에게 이 포르투갈 상인이 갖고 있던 조총을 선물로 줬고 이거를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기화해야 되겠다. 그 받은 사람도 되게 하필 오다 노부나가요. 오다 노부나가가 받았어요. 이거. 전국을 통일하려는. 전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아. 그래서 일본에 전국적으로 이 조총이 보급됐다고 하죠. 야, 일본이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조선은 사실은 뭐 거의 준비를 못했다. 이게 이제 통념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제대로 준비를 못했더라도 조선 전기 때 체계를 쌓아왔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정말 천운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신. 영화 한산을 보면은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뭐 일본은 그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함대 대 함대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배를 타고 적선에 올라가서 조총을 쏘면서 칼 들고 갑판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펼치는 맞아요. 그런 전술을 썼었죠. 하지만 조선은 멀리서 대포를 쏘는 말 그대로 진짜 이 함대 대 함대전을 벌이는 아,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이거 여담인데 그 거북선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당파 전술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당파 전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배가 가서 배를 충돌해가지고 배를 침몰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사극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돌진해서 벽 봐라. 그런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당파라는 그 이 표현을 검색을 해보면 적선을 깨트리는 기구로 대장군전이 나와요. 적선을 충돌해서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화포를 써서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이 당파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해석이 다르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쥐징에서 싸우는 거 보면 배 앞에 이렇게 쫙 뾰족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때 나왔던 갤리선끼리 충돌하는 것이 이제 그 충각이고 임진왜란 때의 당파 전술은 배와 배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화포를 써서 격파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적이 왔었을 때 우리가 있는 힘껏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어떤 화포나 화약 기술을 잘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걸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이 잘 활용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사 기술에 대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최고의 무기로 적을 물리쳤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엘빈 투플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전쟁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투영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구려도 이야기했고 조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딱 그렇죠.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기의 수준 그리고 이제 어떤 싸움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었던 산업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뭐 무기혁명, 군사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뭐 역사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점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그런 중심 원료가 석탄이라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석유와 전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바뀌었죠.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대량화, 다양화, 그러니까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대량화, 다양화의 군사 기술과 이런 생산력이 적용된 것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1274년 12월 8일 진주만의 기습 공격으로서 또 1945년 2월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이제 빨리 많이 생산을 했냐고 하면은 1944년 같은 경우에 294초마다 항공기를 한 대씩 생산을 했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3, 4분 만에 한 대씩. 어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대량 살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죠. 아, 좀 무섭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때까지 하더라도 조선왕조 말기, 식민지 이랬기 때문에 어떤 군사나 무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속상하게도 명함도 꺼내지 못하는 시기였었으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45년 해방이 되고 해방의 기초 위에서 1960년대, 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무기, 우리의 기술력이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물론 당연히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려면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 안보 위기가 도래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 맞습니다. 전에 임한 한국군은 전 백성,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으며 공산군은 이제 한국군과는 가능한 한 대전을 피하라는 지령을 내릴 만큼 용감하고 강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사한 우리가 사실은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리얼하게 느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미국이 감당을 못하니까 사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베트남한테 패배해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게 주는 공포감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이제 방어해주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봤던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뭐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71년도에 이 제7사단, 동두천을 지키던 7사단을 미국이 빼버리거든요.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고 또 닉슨 독트린. U.S. policy should be to help them fight the war, but not to fight the war for them.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이런 선언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 자주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야 되겠다. 드디어 이제 자주 국방. 자주국방. 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 뒤에까지 왔어요. 뛰어넘었어요? 뛰어서 진짜로. 그리고 똑같은 해에 또 이제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 몸으로 직접 느낀 거죠. 그렇죠. 이 시기 때 박정희 정권의 입장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군 현대화 전략, 또 기초가 딱 마련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벌써 느껴보시죠? 설마 그거? 그렇죠. 핵 개발의 착수를 아이고야. 하게 됩니다. 핵 개발 프로젝트, 일명 890 계획. 이름도 뭔가 이렇게 숫자 들어가면 약간 좀 무시무시한 느낌. 무시무시해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CIA가 작성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 보고서 이름이 한국 핵 개발과 전략적 의사 결정. 이게 이제 2005년 미국에서 이제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이 비밀이 해제가 되는데 여기에 정말
생각보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ADD라고 하죠. 네네. ADD 산하에서 백곰 미사일 개발팀. 일단 백곰 좀 무섭지 않아요? 고민이. 아우. 이거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만 물어볼까요? 자, 아무튼 백곰 미사일 개발팀도 있었고요. 또 핵무기 개발팀, 그리고 화학무기 개발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사일, 핵무기, 화학무기. 뭐라고 할 수 있죠?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무기. 그렇죠. 전략 무기를 체계적 양산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위해서 해외에 존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이제 대거 이제 채용을 해서 무기 개발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선 유쾌한 게 아닌데 당시 1974년 극비 보고서를 보면 이대로 가면 한국이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겠죠. 정말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발 빼도 니들이 뭐 계속 우리 말 듣고 하겠지. 했는데 자체적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다?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197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첫 유도탄이죠.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하는데 홍성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그 미사일 개발과 연계가 됐던 핵 개발과 연결이 돼가지고 핵 실험에 의한 지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다고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기 개발을 하니까 일종의 음모론이 막 돌기 시작. 음모론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방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박정희 정권의 야심찬 계획들이 추진이 되는데 이거 미국이 사실은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벨기에로부터 제처리 및 핵 연료 제조 시설의 수입을 해오던 중인데 압박을 넣죠. 하지마.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핵무기 생산의 그 원천 차단을 당하게 되면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네. 방금 우리 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저 사실은 무슨 말씀할지 알아요. 네, 바로 그 얘기. 소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했던 비운의 천재 이휘소 박사. 당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이휘소 박사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 뭐 핵 물리학자로 엄청 유명한 이휘소 박사가 있으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핵 개발을 좀 약간 이끌어 달라. 그 이것이 약간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 나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뭐 연구 분야 자체도 달랐다고 뭐 그러던데. 그건 입자 물리학자고 이휘소 박사는 이거 핵 물리학과는 약간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전쟁을 싸울 적에 핵만 쏘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핵 개발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군사력 증강 정책을 펼치자. 네. 이 방향만큼 이제 만들어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방과학연구소. 네.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과제가 뭐냐?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제가 군대에 가서 저는 이제 기동대대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좋은 소총. 소총?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기술로 소총을 만들자. 요것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당시 기술로 보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총, 화포, 탱크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 기술력의 격차, 열악함 이게 좀 심각했는지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국방력과 경제력이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그쵸.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시작한 것이 바로 번개 사업인데 번개같이 무시무시하게 빨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자. 그 절박함. 그렇죠.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번개 사업에서 가능성을 봤던 이 박정희 정부는 확대 개편을 하자 해서 1974년에 바로 율곡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 전쟁 나기 전에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자라는 뜻에서 율곡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약간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번개 사업은 잘 몰라도 율곡 사업은 다 알죠. 다 아시죠? 결코 좋은 이미지가 좋은 아닌데 이미지가 아니에요. 비리의 어떤 네. 원상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면서 한국 국방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정책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어떤 좀 부정적 인식들이 한동안 있었던 건 좀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처음 70년대가 군사 기술력의 기반을 좀 조성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네. 드디어 이제 80년대부터 드디어 하나하나
약간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80년대 들어오면서 나라 자체도 강해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K 방산도 강해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 자주국방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을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해외로 그렇죠. 네. 나가서 소개도 하고 우리가 이런 무기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수출 산업의 한 영역으로 또 이 재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위 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죠. 이러한 성장 뒤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국방개혁 2020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군사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렇죠. 가는구나. 이 국방비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제 안정적인 내수 매출 이걸 보장받은 거죠. 실제로 이제 보면 K방산 같은 경우가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물론 있고 네. 그 바탕 위에서 효율적이고 뛰어난 민군 협력.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의 또 기술력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군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부 주도의 군수산업 투자가 방위산업체에 집중이 되고 비로소 2006년이 되면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바로 2010년도에 있었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네, 우리 또 해병대 장병과 또 민간인도 희생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우리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사건이냐면 북한이 연평도의 방사포 포격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자 우리 군이 K9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데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자주포 K9으로 정확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북한군 방사포 4대를 격파를 시킵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방사포에 대한 반격을 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국방력이 좀 증명됐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한국은 뭐 육군이 강해 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미지가 좀 각인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K9이 육지를 호령했다면 자, 뭐 나올지 아마 기대가 되실 거예요. 윙. 그렇죠. FA-50입니다. 하늘을 호령한.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연습기로 만들어졌다가 하나하나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실전 무장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또 이것도 또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필리핀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FA-50이 딱 투입이 됐는데 출격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한 번에 목표했던 지역을 타격을 하니까 아이고. 이 반군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군들이 FA-50이 뜨면 도망가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게 어느 나라 거예요? Made in Korea. 역시 어색하다.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게 진짜 K방산이 보통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무기의 그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성비를 이야기하는데 가성비. 가성비. 근데 약간 좀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무작정 싸다고 이거를 수입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물론 가격도 싸지만 그만큼 합리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고구려 때부터 쭉 해왔지만 핵심이라는 건 이제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억지력을 상승시켜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런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다라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또 도발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그렇죠. 연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사 기술로 군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강군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 전략 전술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화와 달리 실전에서는 하드웨어, 무기가 맞아요. 정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인데 군사 기술은 전쟁을 대비하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이제 군사 기술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투기, 전차, 이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수출 대박. 맞습니다. 우리 K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이 또 수출도 하고 알리면서 더 우리나라 군대가 또 강해지기도 하고 기술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축적하는 기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현재 국방혁신 4.0이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던 무기는 또 더 체계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드론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 복합 전투 체계로 변화 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좀 군사적인 국방 체계에 대한 도전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썬킴 형님께서는 그 시대 때 정말 많이 났잖아요. 병력정이 넘쳤죠. 같이 보릿고개를 넘겼으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희 때부터 확확 줄었거든요. 아이고 같은 흑백 TV 세대인데 왜 그러세요? 저 칼라예요.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현실적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출산 그렇죠. 문제가 워낙 네. 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이 심각해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메꾸면서 단기적인 국방력 강화를 보강하는 또 그런 노력들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굉장히 지금 뿌듯해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어떻게 보면 배워오는 그런 국가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뭐 흠모하고 따라하고 배우는 그러니까 군사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일단 정말 우리 K 방위 산업, K 기술, 우리 국방력. 우리가 절대로 지금 뭐라고 할까? 예전에 뭐 우리가 배워왔잖아. 그게 아니라 전 세계의 뭐라고 할까? 이 방위 산업과 기술력을 이끄는 군사 선진국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게 된 배경에는 체계적인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이거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재밌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역사 속 정책사 이런 것들 갖고 와서 계속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 내셔야 돼요. 형님이라세요. 왜 이러세요? 저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